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갱년기 여성들의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특급 비법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게 또 갱년기인데 이 갱년기 때 살이 찌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해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저희가 그 방법을 제안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갱년기에는요, 그에 맞는 다이어트 비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갱년기 다이어트 비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리 음식 김치, 이제는 명실상부 글로벌 푸드가 됐는데요. 그런데 현지화된 김치 대신에 한국인이 담근 진짜 김치를 찾아 나선 미국인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성이 미국에서 진짜 한국 김치를 찾아 나선다. 흥미로운데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뭐 진짜 김치 있으면은 가짜 김치 있나 싶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그 미국서 유행하는 진짜 한국 김치 밀거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유리병에 가득 담긴 김치를 들고 있고요. 방금 한국 빵집에서 진짜 한국 김치 사왔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또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직장 동료가 알려줬다는 이 진짜 한국 김치 사는 방법을 말해줬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시중 마트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빵집에 가서 돈 들고 가서 김치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팁을 알려줘요. 빵집에 본인이 들어갔더니 한국 아주머니 4명이 있었고 김치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13달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본인이 진짜 한국 김치를 구매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아, 전 미국인은 진짜 한국 김치의 맛을 알았는 모양이네. 그래서 한국 김치를 구한 건데 그러면 미국에서 현지화된 김치하고 우리 한국 오리지널 김치하고 네. 그 맛이 많이 다른 모양이죠? 아무래도 우리도 뭐 카레나 쌀국수 좀 네.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김치는 맛이 얼마나 다를까 좀 봤더니 기본적으로 매운맛을 많이 줄였다고 해요. 또 액젓 등의 재료를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액젓이 빠지면 이거 그러게. 김치라고 할 수 있나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뭐 현지에 와서 먹는 한국 김치하고는 맛이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남성은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김치를 나눠 먹는 그 후기 영상까지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상점에서 산 거보다 훨씬 맛있다면서 동료에게 배운 한국말로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김치를 찾아 나선다. 흥미롭기도 하고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한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영상이 지난달 16일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벌써 216만 회 이상 조회가 되고 오. 댓글도 1,200개 넘게 달리는 등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현지 음식이면은 먹었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예, 입맛에 안 맞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행히 뭐 정말로 반응은 괜찮은 것 같고요. 영상 접한 누리꾼들도 김치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다. 계속 이런 게 유행했으면 좋겠다. 또 할머니들 손맛이 담긴 정성스러운 김치인데 13달러라는 거는 가격도 괜찮고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돼지고기하고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더 맛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대로 된 우리 맛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냥 지레짐작으로 현지 사람들의 입맛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고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맛에 적응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연말 다가오면서 급하게 건강검진 예약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칭하는 문자가 급증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사기 문자가 오는 거죠? 이 사기 문자에는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 완료 이런 식으로 문구가 적혀 있고요. 거기에 같이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URL 주소를 같이 첨부를 하는데 거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 넣는 거죠. 이 URL 주소 무심코 누르면 휴대폰이 바로 감염이 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단 또 건강검진, 문진표, 결과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무심코 누를 수 있는데요.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문자 메시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만 명시를 하고 어떤 인터넷 주소 같은 거 절대 적혀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하지 않거든요. 사기 문자로 의심되는 문자라면 곧바로 이제 누르지 마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 혹은 불법 스팸 간편 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문자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도 사기 피싱을 하고 있다고 해요.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걸 알파벳 하나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공단의 계정이 아니라면 누르지 마시고 즉시 삭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날짜 잡으려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걸로 피해 입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건강검진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있다고요? 네, 이거는 좀 가히 충격적인 얘기였는데요. 최근 5년간에 내시경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국가건강검진기관이 5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 중에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내시경기구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네. 이거 정말 찝찝한데요? 네, 이게 내시경 기구 세척이나 소독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회용품인 부속 기구를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그 재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에 따르면 내시경 소독액은 재사용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 재사용하고 몇 번 쓰고 갈아줘야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반복해서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최소 유효 농도라는 거에서 거기서 더 떨어지면 이 소독액은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고시에는 소독액 노출 시간, 종류 및 세척 방법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소독액, 그래서 효과 없고 더러운 걸로 주구장창 써도 거기다가 그냥 뭐 몇 분 이상 담궈놓으면 된다, 이렇게 닦으면 된다, 이것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그 더러운 소독액으로 쓰고 그 기구는 소독이 다 안 됐는데 몸 안에 넣고 거기에 뭐 피도 묻을 수 있고 감염이 되면 이거 어디서 그런 줄 알고 건강검진 받고 나서 며칠 뒤에 아프면 이거 어디서 그런 줄 알고 어떻게 뭐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 이 규제 안에는 소독액 폐기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거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럼요. 그게 안 된다면 관련 지침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 감독 이게 또 철저하게 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저거 보니까 또 찜찜하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여중 여고, 남중 남고. 이건 이제 옛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같은 성별의 학생만 다니던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줄줄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거면 학교 명도 바뀌게 될 텐데요. 남녀공학으로 바뀐 학교 몇 곳이나 되는 거죠? 네, 일단 당장 내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 예정인 학교가 모두 32곳이고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83개의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는 1930년 설립한 이래 94년간 이어온 여자중학교 이름을 뒤로 하고요. 내년부터 남학생이 입학해서 조만간 학교 이름을 변경할 예정인데요. 원인으로는 우선 저출생 여파가 제일 크죠.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하나의 성별로만 신입생을 모집해서는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뭐가 문제냐면 집 근처에 학교는 있고 그 학교가 학생 수가 비는데도 성별이 안 맞아서
멀리까지 학교 통학하러 가야 되는 일도 많았던 겁니다. 남고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는데요. 서울 장충고등학교는 개교 9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여학생의 입학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여기가 2016년에만 해도 220여 명이던 신입생이 2022년 123명으로 10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생 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그동안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얼마나 준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 애들 없다, 학생 없다 이런 얘기 매일같이 나오지만 체감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학령 인구는 만 6세 초등학생부터 만 21세 대학생까지 인구를 더한 수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학령 인구는 2014년에는 918만 명이었어요. 올해 약 714만 명, 이렇게 10년 동안 200만 명 이상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040년에는 412만 명까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이야, 412만 명까지 줄어든다? 네. 야, 이거 진짜 걱정이네요. 자, 다음 이슈 전에 듣죠? 네, 서울시는 23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통해서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상철도가 다 지하로 다닌다는 건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 구간은 6개 노선, 길이로는 71.6km고요.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상철도 구간인 94%, 여기 67.6km에 달하는 선로를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연트럴파크처럼 대규모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는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한때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었지만 소음과 진동 문제, 중심지와 생활권의 단절, 주변 지역 노후화 등의 부작용 때문에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전락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들 공감은 하실 거예요. 바로 앞에 가는데 빙 돌아가고 동네가 뚝 끊기고 불편은 하지만 그런데 이걸 다 지하화한다라는 거는 문제는 현실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철도 지하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철도 지하화 또 철도 용지 통합개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인작부터 한다 소리 있었는데 이거 언제 하나 했는데 시작한다는 얘기군요. 네, 예. 서울시는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서 이번 계획을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이고요.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시에 지상철도 이 지하화 사업 추진 기간은요. 그래서 언제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2027년에 설계 완료, 2028년에 공사에 들어가서 2032년까지는 지하 완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큰 그림일 뿐이고요. 공사는 더 미뤄질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사업비도 총 25조 6천억 원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끝나면요. 순차적으로 이 역사는 매각에 들어가게 되고요. 2045년부터 2050년까지는 매각과 개발을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가까운 마포의 경의선 숲길 같은 데 가보면요. 그게 네. 이게 지하철이 위로 다니던 데를 공원화한 건데 너무 좋잖아요. 그거 진짜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해놓기만 서울시가 하면 좋은데. 다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날이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감기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확인해 보시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어제보단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서울 8.8도로 서늘합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야겠습니다. 가을 안개는 주로 내륙에서 발생하는데요. 하천 주변은 200m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날아갈 만한 시설물은 없는지 확인을 잘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맑아서 가을 하늘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도 차츰 오름세를 보일 텐데요. 서울 23도, 부산 2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중구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남부와 제주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은 큰 기온 변화 없이 예년 이맘때 날씨가 이어집니다. 어제 가을이 사라졌나 하고 아쉬웠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가을 정취를 조금 더 즐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5분 넘어섰고 46분 향해 가고 있고요. 이제 무너진 건강을 리모델링하는 건강 리모델링 시작하겠습니다. 네, 건강 리모델링 함께 해주실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또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희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네, 아주 뭐 하나씩 늘어. 기운이 새로워져요. 날이 추워지니까 요즘에 자꾸 이불 속에 있고 싶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운동하려면 좀 귀찮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날이 추워지잖아요. 네. 근데 식욕이 더 왕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춥잖아요. 네. 따끈한 국물 한번 훅 이렇게 불면서 먹어줘야 되고 또 네. 가을 전어 있죠. 겨울 제철 음식 있죠. 연말에 뭐 술자리 밥자리 너무 많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추울 때 식욕이 너무 저는 왕성해지는데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모두가 저 그렇습니다. 반응이 없어서 나만 그런 거 말하다가 아니 근데 사실 겨울만 되면 유독 살찐다, 다이어트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옷이 좀 두꺼워지잖아요. 음. 가릴 수 있어요. 아, 네, 두툼한 옷이 숨을 맞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좀 다이어트를 덜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날이 추워지니까 괜히 덜 움직이게 되고요. 확실히 뭐 날씨와 식욕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름에 비해서 이제 좀 방심하기 쉬운 계절이죠. 네. 그래도 긴장했던 여름에 다이어트들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가을과 겨울이 되면 확실히 여름에 비해서 살이 찌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철에 이제 일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양이 많을 때는 우리 식욕이 좀 억제되거든요. 근데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어지니까 식욕이 이제 막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니었네요. 제가 추울 때 입맛이 도는 건 세로토닌이 감소해서였네요. 내 갱년기 때문에 살쪄서 고민이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써봐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계절에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중년 여성의 갱년기 다이어트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갱년기를 겪는 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도 살이 찌지만 그중 특히 나는 뱃살이 장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대체 왜 갱년기에는 똑같이 먹어도 뱃살이 찌는 건지 아, 너무 이거 정말 슬퍼.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갱년기에 유독 뱃살이 더 찌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뱃살이 더 찐다라고 초성 퀴즈를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좀 어렵다. 정답. 흐르면. 이게 뭐 새롭다. 이게 들어보시면 알아요. 봐봐요. 이게 우리 몸속에 뭔가가 더 흐르면 뱃살이 잘 찐다. 뭐 예를 들면은 혈관에 뭐 당이 더 많이 흐르면 뱃살이 찐다. 나트륨, 혈관에 나트륨. 나트륨이 흐르면 뱃살 찐다. 약간 일리 있죠 지금. 아니 근데 우리가 갱년기 그러니까 사춘기도 겪고 네. 갱년기도 겪고 그럼 뭔가 이렇게 몸의 변화가 생기죠. 뭐 호르몬 저거네 호르몬이네. 호르몬의 변화. 흐르면 말고 호르몬.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이네 한 끗 차이인데. 우리 재용 MC님 만점이고요. 희경님 80점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호르몬도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주는 건 네. 맞거든요. 두 분 다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이신 것 같아요. 아. 정답은 하지만 완벽한 정답은 얘기하신 대로 호르몬인데요. 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점점 노화하게 되죠. 그러면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장기가 있잖아요. 난소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화하게 됩니다. 난소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적 또 정서적인 변화까지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면 홍조나 열감을 느끼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아. 불면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급격한 감정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성분들 기준으로는 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런 갱년기 증상을 겪으시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두시면 안 되는 게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면 여성분들의 식욕을 조절했던 부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억제하던 부분들이 풀리게 돼요. 식욕은 잘 조절이 안 돼서 많이 먹게 되죠. 또 반면에 에스트로겐이 있을 때는 태아를 보호해야 되니까 복부 지방이 많이 안 쌓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생식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쪽으로 점점 뱃살 위주로 지방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이 살찔 때 뱃살이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녀석이 나이 들면서 이게 점점 감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뱃살이 자연스럽게 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살짝 좀 억울한데요. 네, 그렇죠. 네. 나이가 들면 사실 감소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것저것 다 감소하는데요. 이 뱃살이 늘어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초 대사량이 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은 걔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걔도 뭐가 또 줄어서 뱃살이 또 찌나 봐요. 예,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막 숨만 쉬어도 소모가 되는 그런 에너지의 양을 말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갱년기가 시작되면은 젊었을 때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살이 더 잘 찌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갱년기를 겪는 나이대가 되면 대체 얼마나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냥 나이만 든다고 해서 기초대사량이 무조건 감소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국인의 여성들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기초대사량의 변화를 연구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20대에 비해서 60대가 되면 약 500kcal 정도의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죠. 그럼 기초대사량이 500kg 그러면 저만큼을 덜 먹어야 살이 안 찐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네, 억울하다. 맞습니다. 뭐 흔히 잘 먹는 가식 중에 뭐 김밥이나 네. 또 라면 한 그릇 생각해 보면 김밥 한 줄, 라면 한 그릇 각각 다 500kcal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그 정도 내가 하루에 3끼 정도 식사를 했다면 네. 김밥 한 줄, 라면 한 공기를 덜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의 식사량을 줄여야 된다는 걸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거는 안 될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이 라면하고 김밥이 왜 한 세트냐면은 이게 김밥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거를 이렇게 수저에 담아가지고 국물에다 푹 담가서 먹으면 요게 얼마나 맛있게요. 맞아요. 그리고 떡볶이 다음 맛에. 날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응. 달걀 옷 이렇게 달걀물 입혀가지고 입혀가지고 아우, 그것도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포기 못하면 다 뱃살로 갑니다. 다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스트로겐도 감소하고 기초대사량도 감소하고 이 외에 또 감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년 여성들의 몸에서 또 하나 감소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근육량입니다. 사실 근육량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지방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해주는 역할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냥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특히 30대가 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10년 동안 근육량이 한 3에서 5% 정도 저절로 줄어든다고 해요. 문제는 근육이 하고 있는 많은 기능 중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태워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량의 그 지방과 비교를 했을 때 근육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태워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체중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내 몸에는 그만큼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채워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태워낼 수 있는 칼로리의 양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먹었을 때 남는 에너지가 더 많겠죠. 그러면 이건 거의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로 축적이 된다는 거죠. 가지마 얘들아. 뱃살은 찌는데 감소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네. 뱃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에스트로겐, 기초대사량, 근육량 이게 감소해서 뱃살을 키운다. 그러면 복부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부 둘레를 가지고 재보시면 제일 편한데요. 뭐 BMI 기준으로는 25지만 복부 둘레로는 여성은 85cm. 근데 우리 그냥 인치로 많이 보잖아요. 33.5인치 정도 됩니다. 남성인 경우에는 90cm니까요. 35.4인치인데요. 이 기준을 넘게 되면 내가 한국인의 복부 비만 기준에 부합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이 조금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줄자 바로 사서 좀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내 복부 둘레가 이 복부 비만 기준을 넘어선다. 지금 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복부 비만을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자, 복부 비만에는 단순 이것이 든 음식이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릴 테니까 네. 한번 다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단순히 쌀밥이랑 빵이 나왔는데 이거 그냥 맛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힌트가 그거잖아요. 뭔가 단순 이것이 깃든 음식인 거잖아요. 정성과 맛이 깃든 음식. 일단 저거 보면은 입맛 착 돌잖아요. 저 뜨끈한 밥에다가 김치 하나 척 얹어가지고 세상 맛있고 그거 끝나면 저거 디저트로 빵 먹어줘야 되잖아요. 네. 아 이거 필수 코스인데. 근데 일단은 제가 말하면서도 사실 감은 왔어요. 탄수화물 들이네요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정성과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네. 탄수화물이 정답입니다. 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원이죠. 굉장히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셔야 되는 영양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방으로 전환이 되고 또 그 지방들이 막 쌓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만성 피로는 물론 이 비만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단순 탄수화물은 소화되기 쉬운 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부 비만에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예, 설탕 같은 정제당 또 단맛이 좀 나는 음식들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계속 허기짐을 느끼고 식욕이 좀 당기신다면 탄수화물 중독일 수 있습니다. 설마 나도 탄수화물 중독인가? 이렇게 좀 의심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행복한 아침 저희들이 이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자가진단 테스트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네,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서 나는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탄수화물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식사로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2번, 오후 3, 4시쯤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3번,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4번,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5번,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야, 이거 바로 저도 몇 개가 해당이 되는데 네. 이어서 또 어떤 게 있는지 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6번,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7번,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8번, 찔려.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나야. 9번,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마지막입니다.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다. 자, 지금 아마 다들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 네. 희경 씨는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돼요? 저 지금 세보니까 한 5개 정도 지금 오. 보수적으로 잡아서 5개 정도 예, 약간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특히나 이거 보면서 가장 찔렸던 대목이 뭐였냐면은 야식을 안 먹으면은 밤에 잠이 안 온다. 자려고 시도는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안 와 잠이 먹어주기 전에. 근데 저도 보니까 한 4개 정도 되는데. 4개. 근데 이게 몇 개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안전한 범위, 좀 주의가 필요한 정도 범위는 3개 이하까지예요. 두 분 다 그건 넘어서셨죠? 그러면 4개부터 6개까지 지금 범위 안에 속해 있는데 중독이네. 요 정도는 위험 단계입니다. 우리 중독은 아니래요. 정말 주의가 필요한 단계는 7개 이상. 7개 이상에 해당이 되시면 강력하게 탄수화물 중독이 의심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5개니까 저도 위험 단계니까 뭐 안전하진 않지만 중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은 위안이 되네요.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 문항 중에 정말 이렇게 단 거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먹고 싶어지는 거. 우리가 밥을 분명히 네. 먹었는데 이게 단 거가 먹고 싶잖아요. 케이크랑 빵, 그다음에 단 음료 이런 거 왜 먹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 우리한테 그 빵배하고 케이크 배가 따로 있어요. 진짜 따로 있어요? 네, 실제로 밥배, 디저트 배 따로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우와. 잔뜩 밥을 먹어서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요, 고칼로리 음식이나 이런 단 음식들, 우리 입맛을 굉장히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가 굉장히 자극이 되면서 그게 바로 위장으로 전달이 되는데 위장이 그 순간 쫙 늘어나요. 그래서 빈 공간이 더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더 먹을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내 탓이 아니었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힘들게 일하고 나서 혹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아우 당 떨어져서 뭔가 달달한 뭔가 뭐 초콜릿 음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스트레스가 단 음식을 먹고 싶게 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은 포도당 대사에 관여를 해서요. 특히 이 단 음식에 대한 엄청난 이 갈망을 유발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뭐 케이크나 초콜릿 같이 굉장히 달달한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뇌가 원하던 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상이 되어서 이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아까 들었죠?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단 음식이 이렇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해서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반복적으로 당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익숙해지잖아요. 도파민 이 감수성이 둔화되어서 점점 이 자극적이고 더 많은 단맛을 원하게 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웬만큼 먹어서는 행복이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탄수화물 중독이 그냥 내 식생활, 내 습관에 그냥 이렇게 이게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중독이잖아요. 네. 중독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먹어야지 뭐. 알코올 중독 끊으려면 알코올 안 먹어야 되고 니코틴 중독 끊으려면 니코틴을 멈춰야 하잖아요. 네. 근데 탄수화물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겠다고 무작정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린다거나 아주 초저열량의 시기만 하신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탄수화물 중독으로 돌아가는 지름길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오, 그래요? 우리 다들 다이어트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다이어트 결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밥빵면 끊기. 맞아요. 다이어트는 차라리 식단이다. 식단 조절부터 하게 되고요. 이때는 또 막 의욕이 넘칩니다. 그래서 희경 씨 얘기하신 것처럼 밥이랑 빵이랑 면에 탄수화물이 많지? 끊어버리자. 근데 탄수화물은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딱 끊어버리면 사실 내 몸에서는 여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좀 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겠어. 갈망이 커지면 폭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끊으시는 게 아니라요. 정제된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아예 끊을 수는 없어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자는 거죠. 흰 쌀밥 대신에 웬만하면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드시고요. 빵을 꼭 먹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도 하얀 빵보다는 통밀빵 같은 걸 찾으시는 식으로 질 좋은 탄수화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도 질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좀 섭취를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 밖에도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자, 또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구분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종류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가짜 배고픔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식사하고 나서 3시간이 안 지났는데도 막 허기짐이 느껴지면은 요건 가짜 배고픔이죠. 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배고프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떡볶이나 초콜릿 같이 어떤 특정한 음식이 막 땡기면 네. 그거는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이 사실은 진짜 배고픔이 아닌 거죠. 음식을 먹어도 좀 공허한 기분이 든다면 역시 가짜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처럼 늘 배가 고프던데. 저도 4개 다 진심인데? 해당이 되거든요. 네, 지금? 저도요. 아니 그럼 대체 진짜 배고픔은 뭐예요? 저는 그동안에 가짜 배고픔을 배고픔이라고 알고 살았거든요. 자, 진짜 배고팠을 때 제 증상들을 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짜 배고픔의 경우에는 배가 좀 점진적으로 고파오면서 꼬르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뭐든지 먹어서 좀 배를 빨리 채우고 싶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게 특징이고요. 자, 내가 평소에 오이를 좀 안 좋아하는데도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오이라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진짜 배고픔입니다. 무슨 말인지 화가 있어요. 또 이 진짜 배고픔은 음식을 먹고 났어요. 그러면 만족과 행복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밥 먹은 지 3시간 안 됐는데 막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물을 한 컵 드셔보세요. 물을 한 잔 딱 먹고 20분만 참아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배고픔이 좀 가신다면 내가 가짜 배고픔에 속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 마셨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다. 그럼 진짜 배고픔이죠. 이제 이럴 때는 너무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는 좀 균형 잡힌 골고루 영양소가 갖춰져 있는 식단으로 간단한 식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디저트류를 좀 끊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달달한 음식들이 좀 주의가 필요해요. 뭐 설탕을 포함해서 꿀이나 시럽과 같은 식품 종류들이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더 높입니다. 이런 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주로 밥 먹고 나서 드시는 음료류나 아니면 빵과 같은 디저트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셔야 되는데 나는 간식 없이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당지수가 조금 더 낮은 음식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당지수라고 하는 건 이제 동량의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느냐를 수치로 비교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당지수의 기준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00보다 더 낮은, 특히 뭐 사과나 검은콩, 호밀빵, 현미밥과 같이 당지수가 60 이하인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몸에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갱년기의 경우는 호르몬 변화로 뱃살이 늘어나고 특히 단순 탄수화물은 복부 비만을 악화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의외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사진 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런 질환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질환이요? 지금 너무 웃고 계셔서 이거 질환이랑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그 눈, 코, 입 중에 뭐 하나인가? 근데 지금 저 사진으로 봐서는 오, 좀 네. 뭐가 문제지 싶은데? 너무 웃고 있는데? 근데 뭐 저는 너무- 방금 봤을 네. 때 환하게 웃고 계실 아. 때 그 치아가 좀 보였거든요. 어. 네, 치아 건강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오. 이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복부 비만이 심하면 치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복부 비만, 그러니까 지방 세포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염증 반응을 빠르게 만들고 이 염증성 화학 물질이 전신의 염증 반응 그리고 또 치주 질환의 가능성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 때문에 이 침샘의 분비량이 좀 줄어들면서 구강 건조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치석의 양이나 그 형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만이나 당뇨, 뭐 비만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겠지만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2.1배, 뭐 뇌졸중도 한 2배 정도밖에 안 생기는데 이 치주 질환이 2.7배 이상 발생한다고 발표했으니까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복부 비만하고 치아를 연결시킨 건 오늘이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네. 새로운데요. 이거 또 복부 비만이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아무래도 갱년기 여성분들이 내장 지방이 많이 증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복부 지방. 그렇게 되면 혈관 내에도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과 같은 위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피츠버그 공중보건대학원의 새로운 분석이었는데 폐경기 여성분들이요. 체중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복부 지방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이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더 커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체중이랑 상관없이 복부 지방 양만으로 그런 위험성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어머머머. 실제로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분들 3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내장 지방, 복부 지방의 증가율이 20% 증가할 때마다 경동맥 내막의 두께가 2%씩 증가를 하는 연관성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어머.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 여성의 복부 지방이요. 마지막 생리를 하기 2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갱년기 때가 되면 더욱더 가속화가 됐다고 해요. 이 시기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분들은 특히나 복부 비만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텐데 복부 비만을 그럼 타파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셔야죠. 예, 탄수화물을 덜 먹어서 섭취 열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곤약이나 파프리카처럼 포만감은 큰데 열량은 낮은 이런 식재료들을 첨가한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갱년기에는 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단백질을 꼭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은데 한 끼 드실 때 단백질의 포함량이 한 20g 내외 정도는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드시지 마시고요. 3분의 1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 또 3분의 2 정도는 식물성 단백질로 나눠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근데 내가 특히 체중 조절을 좀 원한다. 이때는 식물성 단백질의 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갱년기 복부 비만 또 자제해야 될 마실 것들이 좀 있는데요. 커피, 또 탄산음료, 알코올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커피나 알코올 같은 경우는 수면을 굉장히 많이 방해하죠. 안 그래도 갱년기 때 수면 장애가 많은데요. 수면 장애가 심해지면 이 비만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탄산음료는 칼슘에 대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또 갱년기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라면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침에 그윽한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시는 거 참 좋으실 텐데요. 하루 한 잔 정도로만 만족하시고 네. 그 외에는 좀 따뜻한 물로 대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근데 또 이제 저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365일 24시간 늘 다이어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갱년기 다이어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표적인 궁금증 3개만 딱 들고 왔거든요. 선생님들이 좀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 나만 봐도. 근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찌나요? 저 이 질문 정말 많은 중년 여성분들께 받거든요. 선생님, 전 진짜 관리 열심히 하는데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물만 먹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물은 0kcal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열량이 없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이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오히려 물은 많이 마시면 체내의 순환을 촉진을 하면서 오히려 노폐물 배출도 도와주고 대사도 활성화될 수 있죠. 또 물을 많이 마셔주면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칼로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보통 갱년기 여성분들이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들이 깨지게 되거든요. 특히 대사에 관여를 하는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다. 대사량이 줄어드니까 저절로 살이 찌거나 부종이 좀 심하게 생기면서 수분 저류 같은 것 때문에 체중이 좀 늘어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별거 하지도 않았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체중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런 질병, 특정 질병들에 대한 의학적 감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만 마셔도 살찌는 건 아니다. 아니다. 네. 구차한 변명이십니다. 그건 아니다. 그 물은 저의 살이 찌는 게 아니다. 네. 핑계가 하나 줄었어.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게 같은 열량이라고 한다면 밥 대신 간식으로 그 열량에 맞춰서 먹어도 될까요? 예, 다이어트 할 때 군것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같은 열량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살이 더 잘 찌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현미밥 대신에 같은 열량인 아이스크림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양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과자나 가공식품과 같은 그런 음식들에는 다양한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한 이 영양소 파악을 하기 어렵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같은 열량을 드시더라도 막 달달하고 짭짤하고 그런 간식보다는 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양질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나갈게요. 요거 진짜 궁금해요. 네. 제 몸이 지금 이게 다 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부종이잖아요. 네.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근데 여자분들이 부종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 이 부종을 안 빼주면 고개 살로 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 얘기 있어요. 네. 네. 맞죠? 부종이 살로 가는 거죠. 일단 부종이라고 하면은 네. 피부 아래쪽에 있는 연부 조직의 그 조직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조직액, 뭐 림프액들이 많아진 상태이고요. 이것 때문에 몸 전체가 좀 붓기도 하고 또 특정 부위가 붓기도 하죠. 자, 근데 이렇게 부종이 계속 지속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대사나 혈액순환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부종을 그때그때 잘 관리해주면 결코 살이 찌지는 않는데요. 중요한 건 나한테 이 부종이 왜 생겼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너무 몸이 찬 것은 아닌가? 대사율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혈액순환에 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없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교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번에는 갱년기를 겪으면서 체중 증가를 경험했는데 다시 내 몸을 리모델링하면서 성공을 했어요. 네. 자, 이분 만나기 전에 이분이 작성해준 문진표가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문진표 보겠습니다. 자, 이름 우숙자, 나이 57세이시고요. 하루에 2끼를 드셨는데 점심과 저녁 비율이 확 차이가 납니다. 저녁에 훨씬 더 많이 많은 드시네. 식사량이 눈에 띄고요. 이어서 수면 시간은 6시간 이하로 불규칙적입니다. 운동은 뭐 아예 안 하셨고요. 가족력으로는 고혈압 있으시고 또 갱년기 증상으로 홍조와 체온 조절력 저하,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관절염까지 정말 다양한 질환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만나왔던 주인공분들보다 걱정이 많이 되는 게 갱년기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관절염 이렇게 앓고 계신 질환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맞아요. 식사도 그렇죠. 아침은 안 드셨고 점심, 저녁만 드셨는데 네. 점심하고 저녁의 식사량이 달라요. 저녁을 많이 드신 건데 네. 글쎄 이렇게 저녁에 먹는 음식량이 많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요즘 퇴근 시간이 늦은 직장인분들은 다 비슷한 패턴이실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전보다 이렇게 저녁 시간이나 야식을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복부 비만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이런 음식을 통한 열량 섭취가 많은 군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군보다 복부 비만에 걸릴 확률이 1.3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예,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아까 당뇨와 고혈압 같은 이런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이 우숙자 씨가 모두 다 그걸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셨는지 또 지금 모습은 또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우숙자 씨의 문진표를 보면서 얘기 나눠봤는데 예전에 뭐 식생활도 그렇고 생활 습관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우숙자 씨. 과거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땠을지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고혈압에 고지혈증, 당뇨와 지방간까지 만성 질환에 시달렸답니다.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40대 후반에 갱년기가 왔는데 그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관리를 따로 안 했더니 체중이 20kg나 증가하면서 몸매도 건강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은 갱년기에 찾아온 비만 때문이었다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식습관에 문제가 많았답니다.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 새끼 고기 반찬을 먹고 야식으로 피자와 치킨 같은 배달 음식을 자주 먹었다죠. 치킨을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주로 늦은 밤에 그것도 야식으로 드셔서 건강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아요. 그렇죠. 늦게 드시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보면 지금 케이크도 드시고 있고 네. 커피까지 수면 방해에 단순당 섭취가 너무 많죠. 이 갱년기 여성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고열량, 고지방 음식에 중독됐던 그녀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평균보다 5배나 높게 나왔어요. 간암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지방간이었어요. 그때 딱 이러다가 우리 삼형제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죽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죠. 다이어트 전까지만 해도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숙자 씨.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해 체중 20kg 감량에 성공했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노력을 했길래 갱년기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 수시로 이 동작을 한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까치발 운동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처음 시작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코어 근육을 단련시켜 뱃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네요. 무게 재볼까? 체중을 재는 것 또한 습관이라는데 하루에 10번째 넘게 올라가요. 1kg 늘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몸무게를 재서 기록하고 있다는 숙자 씨.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몸무게를 확인하면 경각심이 높아지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실패도 많이 했는데 며칠 아니 일주일만 신경 안 써도 2, 3kg는 그냥 찌더라고요.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면 이러면 안 돼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언제든 다시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요 청바지는 뭐죠? 이게 제가 70kg 때 입던 청바지인데 지금 허리가 이렇게나 남아요. 사이즈가 많이 줄었어요? 그쵸. 이때가 33, 34인치 입었고 지금은 25, 26인치거든요. 갱년기 증상이 심했을 땐 만사가 귀찮다 보니 배달 음식만 먹었다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론 직접 다이어트식을 만들어 먹고 있답니다. 제가 사실 밥보다는 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피자류를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시작하고서는 살 안 찌는 피자를 만들어서 먹어요. 과거 일주일에 서너 번은 피자를 먹었다는 그녀. 살이 덜 찌는 피자의 메인 재료는 시금치와 달걀. 피자 도우 역할을 달걀이 대신한다는데 각종 재료를 넣은 다음 치즈를 뿌려 익혀주면 오케이. 샐러드까지 더해 다이어트 밥상 완성. 이처럼 점심 한 끼 정도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숙자 씨. 특히 시금치와 달걀에는 갱년기 여성에게 필요한 비타민 B가 풍부해 영양까지 잡았다네요. 무작정 굶지 않고 식단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는데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꼭 챙겨 먹은 게 있다죠. 이 갱년기 때는 살을 빼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엔날 17이라는 유산균이란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갱년기 증상을 겪으며 약 3년에 걸쳐 살을 뺐다는데요. 요요를 막기 위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유산균을 꾸준히 먹고 있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운동도 필수라 말하는 숙자 씨. 귀찮더라도 집 앞 공원에서 매일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데 단순히 걷기만 하는 건 아니랍니다. 인터벌 운동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운동인데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걷다 천천히 걷다 하면 살이 더 잘 빠진대. 한번 해보자. 무작정 터덜터덜 걸으면 지루하고 운동 효과를 별로 느끼지 못해 인터벌 걷기 운동을 하게 됐다는데요. 빨리 걷자. 이렇게 이렇게 걷다가 다시 천천히.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3분씩 반복하면 된다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이게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대. 진짜? 힘들지. 와, 언니 진짜 대박이다. 언니 이렇게 관리하니까 언니가 어려 보이는구나. 예전에도 요요가 와가지고 엄청 힘들었고 체중에 좀 민감해가지고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요즘 먹고 있는 유산균이 있는데 너도 한번 먹어볼래? 아, 진짜 유산균? 요즘 먹는 유산균이야. 오늘 다이어트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한 숙자 씨. 앞으로의 목표는요? 앞으로 이제 요요 없이 건강하게 손자가 클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제 목표예요. 언니 나도 응원할게. 갱년기 다이어트 작심삼일로 포기하지 말고 남은 한 해 동안 꾸준히 노력해 제2의 전성기를 맞길 바랍니다. 네,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한 주인공을 만나봤는데 확실히 에너지와 활력이 넘쳐 보이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거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 사진을 보세요. 아니 어떻게 50대 후반이라는 게 안 믿겨지고 20대의 몸매를 가지고 계시고 또 갱년기 때 20kg를 감량하셨다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니까 그 까치발 이렇게 드는 운동도 하셨고 저도 오늘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따로 시간 내서도 운동을 하셨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내 생활 안에서 운동을 하셨던 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숙자 씨의 또 다른 건강 리모델링 비결. 민혜원 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이 이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강 리모델링 비결은 아무래도 갱년기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NR17 유산균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BNR17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 산모의 모유에서 추출한 유산균인데요. 유산균 최초로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증을 받아서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갱년기 복부 비만을 부르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BNR17 유산균이 이 비만 예방에 도움을 주나요? 네,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을 예방하는 BNR17 유산균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들어있는 파란색 물을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가장 작게 분해된 상태 단당류라고 가정하고요. 또 비커 안에 들어있는 저 작은 코인 티슈들이 지방세포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지방세포가 단당류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번 부어볼까요?
네, 단당류 흡수되면서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체내 소화 흡수가 빠른 단당류는 결국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우고 또 저장도 쉽게 되기 때문에 비만, 또 복부 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방세포가 단당류를 만나서 이렇게 뱃살이 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비엔나17 유산균을 이용해서 이 포도당이나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엔나17의 분자량이 큰 다당류가 이제 생성되게 되는데 이 다당류를 지방세포에 한번 이렇게 부어보면 지방세포의 크기의 변화가 별로 없죠. 네. 네, 단당류 흡수됐을 때하고는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크다. 네. 이런 비엔나17 유산균은 우리 몸에 들어온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주는데요. 이 긴 사슬 형태의 다당류는 소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용이하지가 않죠. 탄수화물 흡수를 좀 줄일 수 있고 쉽게 또 배출시킬 수 있게 되니까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12주 동안 쥐에게 이 모유 유산균인 비엔나17을 섭취시킨 후에 대변을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요. 자, 검사 결과 쥐의 변에서 포함된 이 다당류의 함량이 5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비엔나17 유산균 섭취로 탄수화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죠. 비엔나17 유산균이 이렇게 갱년기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건 이렇게 커지는 지방세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엔나17 유산균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중년 여성들의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주는 건데요. 사실 지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거든요. 이 중에 백색 지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방의 기능을 합니다. 쓰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저장시켜서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적당량 있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문제는 과도했을 때죠. 너무 과도하게 되면 당연히 비만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염증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니까 당뇨나 고혈압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백색 지방이 과도하면 비만으로 이어진다면 갈색 지방도 혹시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흘러가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갈색 지방은 좋죠.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을 태워서 열량을 좀 만들기도 하니까요. 우리 몸에 갈색 지방이 많다면 고칼로리 음식을 먹더라도 쉽게 열량을 태울 수 있으니까 유리한데요. 하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백색 지방인데 백색 지방 세포는 이 고칼로리 음식 때문에 만약에 이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면 쉽게 감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비엔나17 유산균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비엔나17 유산균이 백색 지방의 크기를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좀 비만을 줄일 수 있겠죠. 와. 비엔나17 유산균이 이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 쥐에게 10주간 이 비엔나17 유산균을 섭취시킨 결과 평균적으로 이 나쁜 지방인 이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무려 35%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비엔나17 유산균이 지방세포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네, 비엔나17 유산균은요, 지방을 산화시키는 유전자를 발현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방을 산화시킨다는 건 말 그대로 지방을 연소, 태워낸다는 뜻이에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 예, 지방 산화에 관련하는 유전자 발현의 증가가 어떻게 해서 이 백색 지방을 줄이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초를 이 백색 지방 세포, 또 초에 꽂혀 있는 심지를 백색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심지가 바로 유전자입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심지가 하나만 있고요. 오른쪽 초에는 심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불을 붙여가지고 초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가 많은 오른쪽 초는 백색 지방이 훨씬 빨리 타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비엔나17 유산균이 지방 산화 유전자의 발현 증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동물 실험 연구 결과였는데요. 10주 동안 쥐에게 비엔나17을 투여한 결과 지방 산화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엔나17 유산균의 우리 몸의 변화, 어떤 변화를 줍니까? 한 3개월 정도 비엔나17 유산균 섭취시켰더니 복부둘레가 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실험에 참가했던 이 사람들의 복부둘레가 평균 95.4cm였는데 12주 동안 비엔나17 유산균 섭취를 시켰더니 90.4cm로 5cm나 줄어든 많이 겁니다. 줄었다. 갱년기 다이어트의 적, 복부 비만에 또 내장 지방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엔나17을 섭취한 후에 신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있는데요. BNR17을 섭취한 후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죠.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가 감소했고 엉덩이 둘레와 내장 지방 또한 감소한 것을 임상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게 이 식욕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식욕 억제가 잘 안 돼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게 이 식욕을 조절하는 맞아요. 거죠. 예, 식욕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렙틴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을 좀 많이 먹었을 때 뇌한테 야, 이제 음식 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좀 그만 좀 먹어. 예, 이런 신호를 해주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렙틴 호르몬의 농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감소하게 됩니다. 렙틴 호르몬의 농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지고 렙틴 호르몬의 농도가 낮으면 배고픔이 느껴지면서 뭘 자꾸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지금 예인 씨 얘기하신 게 정상인들 몸에서 작용하는 렙틴인데요. 문제는 이제 갱년기로 인해서 비만한 사람들은 렙틴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도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몸에서는 렙틴이 막 올라와서 그만 먹어 하는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는 계속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렙틴 저항성입니다. 그러면 BNR17 유산균이 이 렙틴 저항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 BNR17 유산균이 이 높은 수준의 렙틴 저항성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렙틴 저항성을 조절해서 우리 몸을 비만에서 정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근데 또 앞서 배웠잖아요.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뱃살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석류 아니겠습니까? 석류. 네, 근데 뭐 네. 콩이나 자두, 호박 같은 데에도 에스트로겐이 이제 유사체가 많이 들어 있는데요. 근데 좀 생소하실 텐데 회화나무 열매라는 것에도 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회화나무? 생소하긴 하네요. 네. 아, 그럼 그 회화나무의 어떤 성분이 갱년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회화나무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좀 좋아했다고 해서 선비나무라고 또 불리웠는데요. 선비의 지혜와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회화나무 열매 속에는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소포리코사이드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성의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의 이 호르몬 불균형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회화나무 열매 성분이 중년 여성들의 갱년기로 무너진 건강을 리모델링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을 인체에 적용했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BMI 지수가 30 이상인 40에서 60대 사이에 우리 한국 여성 66명을 대상으로 해서 12주간 이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을 섭취시키고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8주 12주 차의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섭취군에서 갱년기 현상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이 쿠퍼만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총점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에스트로겐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려주신 부분이 근육량 감소거든요. 그러면 그 BNR17 유산균이 혹시 근육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동물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BNR17 유산균을 섭취를 했을 때 근육의 손실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동물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근손실을 유도한 개체에게 BNR17 유산균을 꾸준히 투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다리의 완력도 완화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뒷다리, 대퇴사두근이나 장단지 근육의 질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 트레드밀 달리기의 시간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수치에서 더 개선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누구나 한 번쯤은 성공을 다들 해봤어요. 근데 요요가 와서 문제지. 맞아요. 빼는 것까지는 어떻게 뭐 3일을 굶든 운동을 하든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이 요요 현상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한데 BNR17이 이 요요 현상 방지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요. 2016년도에 이 네이처지의 에란 엘리나브 박사가 발표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장내 미생물, 장내 세균총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비만일 때의 이 나의 체중을 장내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성공한 이후에 다시 좀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다면 장내에 남아있던 나쁜 세균총들이 이것을 모두 다 흡수해가지고 다 나쁜 지방으로 변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만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비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박테리아 기억력이 이렇게까지 좋아도 예,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다이어트 할 때 그동안 우리가 식습관 개선하는 거랑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장 건강 관리하는 것까지 추가를 좀 해줘야겠는데요. 예, 정말 좋은 그죠? 말씀이십니다. 예. 비엔나17 유산균은 우리가 요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내의 이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비엔나17은 우리가 건강에 비만했을 때 우리 세균총 나쁘잖아요. 네. 이것들을 없애고요.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서 비만 기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비만 기억을 잊고 우리가 요요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그 밖에 효능도 더 알아볼까요? 비엔나17도 유산균이잖아요.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에게 8주 동안 비엔나17을 투여를 했다고 해요. 섭취 이후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10주 동안 당뇨를 유발한 쥐에게 비엔나17 유산균을 투여를 해봤더니 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주는 수용체의 발현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12주 동안 비엔나17을 투여를 해봤더니 공복 혈당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럼 비엔나17 유산균을 챙겨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비엔나17 유산균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거든요. 고온에서 사멸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복용을 하실 때에는 뜨거운 물은 피해 주시고요. 가급적 미지근한 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거다 보니까 인체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이 확인이 됐는지 또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증받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위장관 쪽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복통이나 설사 같은 불편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적정량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 체질이라거나 임산부의 경우는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민 선생님은 다이어트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는 평생 다이어트 중입니다. 진짜요?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유지하는 단순히 거구나.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체중, 각각의 적정 체중이 있잖아요. 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난 내 마음 모를 줄 알았어. 노력하신 거였구나. 엄기영 선생님도 보면은 관리가 잘 돼요. 근데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저는 달리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와서 이제 전 지방간 때문에 외래에 많이들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살을 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막 하루에 2시간씩 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걷는 거는 생활입니다. 그 숨이 차고 몸이 힘들고 이래야지 운동이라는 거를 항상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경 꾸준히. 선생님 까만 피부가 예. 달려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예. 역시 구릿빛 운동하시는, 피부보다. 네. 제가 좀 전에 엄기영이라고 네. 그랬어요. 자꾸 옛날 그 앵커분이 생각나요. 그럴 수 있어. 장민욱 선생님은요? 저요? 아주 다른 거 없더라고요. 요즘 먹는 점심 식사 한 끼를 샐러드로 바꿨더니 체중이 글쎄 그 사이에 5kg나 빠졌어요. 아 진짜 날씬해지셨어요. 네. 나름대로의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네.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건강 비법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9.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온 자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올해는 늦더위가 지속됐던 터라 비교적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땅 위로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 올랐습니다. 밤사이 생긴 안개는 아침에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내륙에서는 출근길 운전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날아갈 만한 시설물은 없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니다. 다만 서울 23도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체온 조절에 용이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 등 중부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주말에 남부와 제주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유지됩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될 텐데요.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엔 진짜 쌀쌀하던데.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쌀쌀합니다. 입고 벗기 편한 외투 꼭 하나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